아니 왜냐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는 떠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었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아 같은 멤버가 그렇게 갔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걸 내가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참. 남은 사람들은 다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마음에 미안함과 아픔을 갖게 되고 다 기억나고 내가 그때 전화 한 통 걸어줄 걸, 뭐 밥 한 끼 사줄 걸, 뭐 그런 마음들이 어린 나이였을 텐데 오죽했을까 싶어요. 메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렇게 잘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하나도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은 살아 무엇하리 내지는 또 세상을 떠난 유명인이 나와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을 때 나도 비슷한 경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매우 짧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학년 몇 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냥 딱 그렇게. 대중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규리 씨가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것마저도 편안하게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출연하는 지금 이 녹화장 제가 주인공인데 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막 살 것 같아서 아니, 절대 안 그럴걸요. 안 그럴걸요. 네. 그럼요. 그냥 위로가 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까부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그래요. 정도. 규리 씨 정도면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막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럼요. 진짜 막상 얘기 좀 해드려. 어떻게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해드려. 네, 오늘 사실 준비한 매직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은영 벌써 매직은 뿌려졌어요. 네, 규리야, 다 울었니? 네, 이제 당당하게 걷기. 네, 오늘 은영 매직입니다. 되게 힘내라, 뭐 착하게 자라라, 뭐 근데 거의 힘내라, 뭐 그런 말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응원받는 입장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살짝 그만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응원받는다는 기분보다는 약간 그 사람들의 약간 동정심이나 그런 게 담긴 약간 그런 게 느껴져서 어른들이 되게 막 이렇게 우쭈쭈쭈 해주듯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냥 뭘 하든 그런 말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뭘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냉정한 피드백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간 가슴이 아프고 약간 막 그러더라고요.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잖아요. 데뷔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통에서 유명해지신 분이 없다면 더 밑에서부터 정말 기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환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 프리미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냉철한 거 아닐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맞아요. 힘내라. 와, 어렵다. 힘내. 파이팅이죠. 진짜 속내? 진짜 속내? 힘내. 글쎄요. 사람들이 말하는 힘내라 이 얘기는 죽지 말고 잘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 이 얘기는 목숨이 소중해. 스트레스 받아도 끝까지 버텨. 오래오래 살아. 이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못 떠나보내면서 못 떠나보낸 마음을 환희 씨한테 투영해서 자꾸 환희 씨한테 힘내, 화이팅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환희 씨 어머니에 대한 애도를 이제 우리 좀 끝내고 이 환희 씨를 그냥 건강한 21살의 청년으로 보고 음악에 대한 조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사나 이런 것들이 이게 오픈이 되고 다 드러나게 됐는데 아이 아빠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 사실이 기사나 이런 걸로 다 남아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는 지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아빠한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걸 했다. 그랬을 때 얘는 아직 어린데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나 현실적인 어렵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아리가 세상에 대한 불신과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또 세상에 대한 불신과 세상을 못 믿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안 되니까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게 기본 전제냐면요. 인간은 다 선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건데 어떤 다른 욕심과 의도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건 악하지요. 그걸 어떻게 상황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결문 다 보여주시고 이 사건의 개요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잘 알게 됐을 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가 갈등의 연루가 돼서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할 때 마음속으로는 절대 아니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온 거는 선미 씨나 아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기였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동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집에 가서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엄마 아빠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누군가한테 기대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단단하게 받쳐주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좀 악착같이 버텼어요. 집에서 안 울고 딴 데 가서 울고 집에서 오히려 막 얘들아 괜찮지 괜찮지 약간 이렇게 좋아질 거야 약간 그러셨구나. 가족이 떠나면 얼마나 슬픈데요. 근데 이제 그 슬픈 마음을 사실 슬퍼해야 되거든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을 마음 안에 묻고 이제 안 슬픈 것처럼 하는 게 마치 동생들을 건사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 이 작은 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 어린데. 그러네요. 힘들었겠네요.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의지해봤자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망감만 더 커지고 그러면서 막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계속 발전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이래야지만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좀 있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제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나 봐요. 사실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뭔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부모로부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네. 어릴 때 부모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라 씨는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셨는지.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듣고 싶었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 얘기를 진짜 듣고 싶었어요. 머리로는 알죠. 엄마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엄마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을 귀로 직접 들었을 때에 마음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큰딸 보라야, 잘했어. 역시 너야.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엄마가 의지할 사람 너밖에 없어. 너 때문에 엄마가 진짜 마음이 편안하다. 고맙다. 언제나 잘 노력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은영이 이모가 해드릴게요. 네. 보라야, 열심히 살았어. 매 순간, 매 상황, 한 걸음 한 걸음 너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우리 큰딸, 고맙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는 스스로한테 이 말을 좀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수영 씨는 인생에 있어서 공포, 불안을 넘어선 너무 공포스러운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새벽 이모 집에서 사고 났다 병원으로 와라. 그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수도 없이 외쳤었던 그 기억이 남은 채로 20살 때 제가 똑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를 똑같이 외치고 엄마가 있는 병원의 복도에서 그랬구나. 네. 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좋기도 하지만 미운 마음도 드는, 사랑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밉거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 이런 걸 많이 느낄 때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 생겨요. 그런 아주 수영 씨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에게 느끼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인 사람은 언제나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고 이 사람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든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이 정말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지.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지 않을까? 이러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엄마가 그때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돈이 어느 정도 든 통장이랑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혹시 엄마가 잘못되면 동생들이랑 이걸로 한동안 지내라.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 엄마랑 그러네요. 별로 즐거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우리 수영 씨가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그냥 이렇게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좀 해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불러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네. 내 마음 깊은 저 인면에 있는 진솔한 마음은요,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수영 씨,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진짜 감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못하고 떠나셔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라면 나의 딸, 나의 장녀, 나의 삶의 큰 의지가 됐던 내 딸아. 어리고 미숙한 엄마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꼭 너에게 해주고 싶다.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끊으셨어요. 네, 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좀 이렇게 옮을 거다.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간호를 했었죠, 그때 당시. 혹시 외람되지만 제초제를 드셨나요? 네. 네. 까목손을 드셨군요. 네. 그 까목손이라는 제초제는 그걸 마시면 결과적으로는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마셨을 때 응급실에 가면 위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위세척을 할 때 까목손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위세척을 하다가 토사물이 세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도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비를 하고 고글까지 쓰고 위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였을 네. 거예요. 아이고 우리 풍자 씨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좀 사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풍자 씨가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임종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방 한 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단둘이 있자. 단둘이 있자. 애들 아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우리 단둘이 있자 이러면서 그냥 문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네. 2주 정도 아마 네. 생존에 계셨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그걸 다 케어를 하셨군요, 풍자 네. 씨가.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자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각성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잠을 자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빈소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그 잠이 뭐라고 거기서 퍼질러 자다가 이런 일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뛰쳐나가서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한데 정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나는 왜 퍼질러 자고 있었지? 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이게 쉬었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네요. 가엾어라.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머니 타계하신 다음에 산소에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예 보시지를 못했잖아요, 엄마는. 그렇지.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좀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 산소 가서 뵈러 가세요. 네. 풍자 씨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쵸. 네.